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와 윤리 중에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개괄 단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생활과 윤리 중에서 우리 제 3단원, 이 3단원에서도 역시 이 사회 정의와 윤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단원으로 다뤄지거든요. 그 단원에서 개괄적인 내용 한번 다뤄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그 전에 그 외국에서 그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그 허름하고 좀 낡은 좀 그런 좀 치안이 좀 불안한 그런 단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집과 집들 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웬 범죄자에 의해서 폭행 등등을 당해서 결국엔 죽었어요. 근데 그 몇 시간 동안 비명을 지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준 사람 없이 다들 그냥 얼굴만 쓱 내밀고서 그냥 가버렸다 이겁니다. 충격이 커지는 거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 물론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충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심리학적인 그 막 해석들이 있고 막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정말 친한 사람, 여러분의 뭐 가족이라든지 누군가가 그렇게 당했을 때, 혹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당했을 때 과연 똑같이 했을 것이냐? 똑같이 외면하고 그냥 갔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책임이 분산되는, "에이 누군가가 하겠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저건 나의 일이 아니야. 나의 책임이 아니야. 내가 저 일 때문에 나의 평판이 손상되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더 많지만은, 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 많은데 책임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도덕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인 장소로 뭉쳤을 때 그렇지 아니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옛날에는요, 이 두 가지가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 윤리라는 것을 따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왜 그렇다? 자, 옛날부터 얘기해 볼게요. 유교 한번 봅시다. 유교는 뭐라 했었나요? 춘추 전국 시대의 사회 혼란의 원인은 뭐다?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도덕적 타락 때문이다. 한 명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부모를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군주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도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회가 타락한 것이다. 당연히 해법은 뭐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되면 되겠네요. 누가 먼저? 영향력이 큰 정치 지도자, 군주부터 먼저 군자가 되어야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정치 지도자가 먼저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지, 개인 윤리가 되어야지 사회 윤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죠. 즉, 정치와 도덕은 매우 밀접한 것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자, 숙이 아닌 나를 수양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만민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천하를 평화롭게 하려면요, 일단 내가 먼저 수양을 해야 돼요. 숙이 친 나를 수양하고 백성들을 이제 평화롭고 올바른 길로 이끈다는 뜻이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나를 수양하고 내 집안을 도덕적으로 이끌고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고, 그리고 천하를 평탄하게 다스린다. 바로 잠자는 것이 바로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자, 플라톤의 대화편에 국가란 책이 있거든요. 국가에 보시면요, 이 소크라테스가 어디 그 마을 행사 같은 걸 다녀와 가지고 이제 왔는데 케팔로스라는 노인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막 별별 얘기하다가 "정의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와요. 올바른 것은, 정의라는 것은 빌려준 것을 갚는 것입니다. 빌린 것을 갚는 것이 정의이고 빌린 것을 안 갚는 것이 부정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반박을 하죠. 자, 소크라테스 특징. 자, 먼저 물어봐 놓고 상대가 뭐라 뭐라 하면은 거길 막 논리적인 허점을 막 파고 들어가 반박을 하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무기를 빌렸어. 근데 돌려줄 때가 돼서 돌려주러 갔더니 친구가 정신적으로 미쳤습니다. 지금 무기를 이 칼 돌려주면 이거 칼춤 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이거 돌려주는 게 맞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빌린 것을 갚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내 친구한테는 잘해 주고 적한테는 나쁘게 해 주는 것이다." 아니 그럼 친구가 반드시 옳은 것이냐, 친구가 잘못 판단하거나 친구가 나쁜 짓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도 친구 편 드는 것이 맞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자 트라시마코스가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꾸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정의라는 것은 이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강자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피치자들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세뇌한 것이다. 강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부정의한 것이다."라고 그 강자의 이익을 이제 그 문장으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자, 우리 자 말을 다루는 기술, 우리 말 발굽 아시죠? 말 발굽 그 편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말 발굽에 쓰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말 발굽을 보호하고 이제 일종의 말의 그 신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그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전문적인 말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말 다루는 기술은 1 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누굴 위해서? 말을 위해서 말 발급해 줘 가지고 돈 벌지 않나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 이 기술 자체는 말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자, 의술 얘기해 봅시다. 의술. 의사가 쓰는 의술 누굴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암 치료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암 걸린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의사 본인한테 그 기술을 써 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병 안 걸렸으니까. 마찬가지. 정치의 기술은 누구를 위해서? 다스리는 기술은 누구를 위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들, 피통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데 자, 우리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 또 플라톤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그런데 정말 올바른 것을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제가 일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기게스의 반지.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시면요. 그 절대 반지를 끼면은 딱 투명해져 가지고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파워를 얻는 것이죠. 그 모티브가 이제 그 플라톤의 기게스의 반지를 할 수 있겠는데 자, 기게스의 반지. 그러니까 웬 목동이 웬 반지를 주웠어요. 반지를 딱 끼니까 투명해졌습니다. 아무도 날 건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왕궁에 가서 왕을 죽이고 왕비를 차지하고 본인이 왕 돼 가지고 뚱뚱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이야기 끝입니다. 아무도 나의 도덕에 대해서 비도덕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행동할까? 정의롭다는 것은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의 반박이 나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가 일부러 이 얘기하는 것은요. 정의가 진심으로 찬양받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것도 반박해 주세요, 제발.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탐구를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정의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되지. 그렇다면 정의로운 국가가 정의로운 개인보다 더 크고 알아보기도 쉬울 거네. 그러니 큰 정의와 작은 정의의 닮은 점을 검토해 보면 개인의 정의도 검토할 수 있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큰 것이에요. 개인은 작은 것이에요. 마치 대문자 소문자처럼 정의의 대문자와 정의의 소문자 뜻은 똑같죠? 뭐가 다르다?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대문자가 좀 더 알아보기 쉬울 뿐입니다. 즉 개인과 국가는 근본적으로 통하는 어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의와 국가의 정의는 다를 바가 없다. 뭐로써? 유기체로서. 개인도 유기체고요. 국가도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유기체가 무엇인가요? 하나의 몸이라는 뜻이죠. 인간의 몸에는요. 심장도 있고요. 간도 있고요. 폐도 있고요. 눈도 있고요. 발가락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죠. 각각은 서로가 달라요. 간과 항문과 대장은 달라요.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해야지 전체가 다 잘 돌아가고 그 본인도 잘 사는 것이에요. 눈이, 뇌가, 심장이 자기 역할을 잘해야지 전체의 몸이 살고 본인도 살 수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자기 역할 안 하면요.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개인의 차원에서 인간은 이성과 기계와 욕구라고 하는 영혼의 세 가지가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통치자, 수호자, 자 군인 계급, 생산자 계급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로 잘 돌아가야지 조화롭게 자기 역할을 잘하고 남의 거 침범하지 말아야지 간섭하지 말아야지 조화로운 것이고 그걸 바로 정의롭고 건강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는 근본적으로 구조가 똑같아요. 개인 윤리에서 하는 거 사회 윤리에서 하면 돼요. 사회 윤리에서 하는 거 개인 윤리에서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의의 모습인데 개인의 것과 사회의 것은 다르지가 않다. 그러니까 옛날엔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나눌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사회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니까. 아테네 시민들 다 모여도 우리 그 맨하탄 경기장 하나를 채울 정도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이면은 충분히 모여서 이제 우리 뭐 주변 사람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굴도 알고 서로서로 아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전원이 전원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요. 오늘날 복잡해지고 대규모화된 사회에서는 개인 윤리만 강조해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즉 다른 차원의 사회 윤리 접근이 필요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엔요. "정의롭게 살아라. 너 인간으로서 정의롭게 살아라. 용기 있게 살아라. 절제해라. 지혜로워라." 이런 식의 내용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통하는 사회였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다? 개인이 아무리 정의롭고 용기 있고 절제 있고 지혜로워도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들, 기업 차원에서의 문제들,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분식 회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제 탈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단순히 기업 오너의 도덕성에만 호소해 가지고선, 혹은 기업의 일개 사원들의 도덕성에 호소해 가지고선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빈부격차 같은 경제 문제, 자 통치자가 정의로워지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뿌리 구조를 건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그 환경 문제, "아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요. 이거 우리 환경에 대해서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생명공학 등등 우리 대단원 2에서 많이 봤었죠. 온갖 사회 문제들 등장할 때, 과학기술 문제가 등장할 때 나중에 그 대단원 4에서도 볼 거거든요. 2하고 4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윤리적 문제들도 역시 사회적인 방식으로 다뤄야지 개인적인 방식으로만 다뤄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개인과는 별개로 작용하는 사회 측면을 봐야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시대가 지났으니까 개인 윤리 버려라? 당연히 아닙니다. 개인 윤리도 하고 사회 윤리도 하자. 당연히 여러분 주변에 개인 윤리적인 측면들,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의 도덕성, 양심과 윤리의식,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고 너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도덕적인 생각을 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도덕적인 실천을 하고 도덕적인 성찰을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은 또 뭐가 중요하다? 사회 구조 자체가 도덕적인 사회 구조냐? 불평등과 차별을 유발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제도 자체가 혹은 국가의 정책이 올바르냐? 이런 걸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보자. 원인 진단과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도덕적인 지식, 얼마나 내가 도덕적으로 알고 있냐? 도덕적인 판단력, 도덕적인 감정들, 동정심이라든지 아니면 공감이라든지 이런 거 중요하죠? 나의 실천 의지, 도덕적인 걸 행동해야지, 도덕적인 습관 등등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모순과 제도적인 공백, 법과 정책 등도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딱 나오는 사람 바로 라인홀드 니부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독일어식으로 읽으면 라인홀트겠지만은 이 사람 미국인이니까. 자, 개신교 신학자이자 사회윤리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이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라인홀드 니버는요,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었죠. 물론 이 책이 1932년에 나온 책이지만은 1932년에만 국한되는 문제들이 아니죠. 1차 세계대전, 야, 우리가 정말 뭐랄까, 정치인들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배운 것도 많고, 교양 있고, 예술적인 소양도 있고, 아주 친절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다?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전 세계적인 전쟁. 애초에 이런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뭐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정책.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 가가지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동대화라는 명목으로 착취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일으키지 말자." 국제연맹 만들었어요. 실패. 우드로 윌슨 대통령 "국제연맹으로 해결하자." 정작 그래 놓고서 미국이 참여 못 했죠. 대공황,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없고 범죄 등등 사회 문제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근데도 해결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기부를 많이 해도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왜 그렇게 비도덕적인 결과, 비도덕적인 정책적인 결정, 비도덕적인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 이거 왜 하는 것이냐?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자기 지역만 생각하고 자기 집단만 생각하고 이거 왜 그런 것이야?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버가 보기에는요, 복잡한 현대사의 문제는요, 개인윤리, 즉, 양심과 덕목의 용기, 절제, 뭐 이런 거라든지, 너의 양심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만 가지고선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개인한테는, 자, 개인적인 문제는요, 개인한테 양심 있게 행동하세요라고 하면요, 얼추 통해요. 통할 만한 사람들한테 통하는 겁니다. 안 통할 것 같은 사람들도요, 뭐, 도덕적인 감화를 한다든지 뭐 가능한 것이죠. 뭐 또 레미제라블 얘기하는데 레미제라블의 장발장도 이제 세상에 대한 원망과 그런 걸로 가득했다가 뭐 종교적인 차원이었지만은 그런 감화를 받고서 미리엘 주교의 그런 선행과 친절에 이제 감화를 받아 가지고 인생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집단은 달라요. 집단은 개인에 비해서 이기심과 충동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힘이 현저히 모자라다. 개인은 가능하지만 집단은 너무 힘들다. 왜냐? 이성, 자기 극복의 능력, 타인의 욕구를 수용하는 그런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동정심, 뭐 타인을 생각하는 뭐 배려, 역지사지의 마음 그게 아니라 뭐에 따라 움직인다? 힘에 따라 움직인다. 힘센 집단, 힘센 지역, 힘센 나라, 힘센 모시기, 힘센 집단의 힘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면 결국에 한쪽에게 쏠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죠? 힘의 균형이 있어야죠. 서로가 힘의 균형이 있어야지만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끼리는요, 직접적으로 전면전을 서로끼리 안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원자폭탄과 핵무기 시대가 되고 나서 미국과 소련,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자기들끼리 거대한 전쟁,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정치적 갈등이 생겨났을 때 다른 나라에서 대리 전쟁을 해요. 뭐 중동 전쟁이라든지 한국 전쟁이라든지 다른 나라 베트남 전쟁 딴 나라에서 했었죠. 결국은 뭐다? 불균등한 힘의 균형에 쉽게 좌우되는 집단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볼게요.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자, 도덕적 선의지, 자, 개인의 도덕성 도움이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없는 것보단 낫죠. 그런데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모자라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의 제거는 인종적이건 국가건 경제 집단이건 인간 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도덕적 선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한계 및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개인들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상이다. 사회는 그렇게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라 할지라도 비도덕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할 수가 있다. 즉, 도덕적이고 교양 있고 좋은 사람들 모였지만 그 집단의 결정은 뭐다? 집단 이기주의. 그 집단의 이기적인 결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다른 뭐 지역, 다른 사회, 다른 국가, 뭐 알바냐? 이게 우리 지역 이익만 위해서, 우리 국가 이익만 위해서 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일종의 책임감의 분산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책감을 느끼고 아 그건 좀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했으니까 나만의 책임은 아닌 것이죠. 즉 그런 도덕적인 개인들 자기 소속 집단의 이익, 그것을 위해서 이기적인 결정에 동참하기가 쉬워진다. 나만의 잘못이 아닌 거네요. 개개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며 때에 따라서는 행위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존중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다. 하지만 모든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수용한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집단 윤리가 이처럼 개인 윤리에 비해 열등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자연적 충동에 버금할 만한 합리적인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오직 개인의 이기적인 충동으로 이루어진 집단 이기주의 이것의 표출이기도 하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집단은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다. 자, 심지어 이타적인 성향의 그런 것들이 이를 위해 악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집단에서 의사결정할 때 진짜 도덕적인 양심적인 얘기하려고 하는데 "야 우리 집단 얘기하는데 너만 그렇게 착한 척할 거야? 너만 도덕적인 척할 거야? 야 우리 내 친구 네 부모 자식 생각해 보라고. 너 그렇게 할 거야?" 이타적인 마음 이런 데다 써야지. '아 그런가?' 하고서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간단히 정치와 윤리의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은 도덕 생활의 이중적 성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의 요구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 강조만으로는 사회 문제 해결이 어렵겠죠? 다른 말로는 개인의 도덕성이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한다. 개인의 도덕성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줍니다. 집단의 이기주의적인 흐름이 개인의 도덕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차원의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윤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집단 안에서 개인들 간의 정의로운 관계 수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순수하게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설득과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 집단 간의 정의로운 관계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떡하라는 거야? 개인의 이타성 버리자는 뜻 아니에요. 개인윤리 버리자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개인의 이타성을 강조하되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인 수단, 쉽게 말해서 비합리적 수단, 강제력, 외적으로 강제로라도 도덕적인 정책하게 만들어야 돼요. 집단이 이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 구조 및 제도가 필요하다. 자, 이때 비합리적인 수단인데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정의를 지향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수단은 그냥 조포기하는 그런 폭력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선의지에 통제받는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 구조 및 제도여야지 집단 이기주의를 올바르게 계도할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로, 원한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는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들은요, 강제적인 행위, 막 억지로 막 이끌어내고 이런 거를 이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집단 간의 문제에선 그게 필요하다. 즉 법적인 강제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법은 강제력을 포함하고 있어요.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은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정책 결정을 할 때, 자, 도덕적인 방식으로 정책 결정해 주겠지라고 기대하면은 안 되고요. 그런 정책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합리적인 도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의회 내에서의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막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막 그런 식의 대책이 굳이 왜 나온 걸까요? 그런 법을 안 만들면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온갖 헌법을 써 놓고서 "이거 정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 자기 당을 위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이죠. 그래서 사회 정의가 필요하다. 즉 개인 윤리의 측면을 넘어서는 사회만을 다루는 그 측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어떤 사회가 올바른 사회이냐, 사회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 문제, 개인 집단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부정의한 사회 제도 문제에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이러이런 측면에서 분배적으로 문제가 있다. 혹은 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부정의한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걸 해결해야지 도덕적인 삶이 이끌어져진다는 것이지요. 자, 맹자에 보시면요. 양해왕상 맨 앞에 나오는 거죠. 맹자가 양해왕을 접견했다. 왕이 말했다.
선생처럼 고명한 분이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양해왕이 이제 맹자 똑똑한 사람 왔으니까 야 우리나라 이득이네 이거. 맹자가 말합니다. 왕께서는 어째서 이익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진정 중요한 것으로는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면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내 나라의 이득은 이 생각하면 그 아래에 있는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이 이득일까? 이 생각하고요. 그 아래 선비들과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 이롭게 할까? 이 생각하다가 결국 이익만 생각하면요. 자기 집단의 이익만 생각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안 되고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인의냐 아니냐 이거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죠. 사회 정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플라톤, 정의는 각자가 자기 성향에 맞는 국가와 관련된 일 한 가지에 종사하며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 생기고 이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곧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다. 철학자들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왕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하게 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한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인류 전체에서 악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맹자나 플라톤 같은 고대 사람들은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엄격하게 구분했던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이런 정의에 대한 정신이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날 사회 문제 해결하는 사회 윤리의 아주 중요한 지침들과 초점들을 그런 기원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고요. 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는 많지만 오늘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한 기준을 중심으로 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다다다음 시간에 나온 내용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를 중심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니까 자, 요 분류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의는 빚을 진 상태에서 성립하는 덕, 타인에게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분류를 바로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일반적, 보편적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 특수적 정의가 있어요. 자, 보편적을 먼저 볼게요. 즉, 정의는 언제나 통용되는 일반적인 것이 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할 때는 뭐다? 준법으로서의 정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 정의로운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의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도둑질합니다. 부정의하죠? 법을 안 지켰죠? 살인을 합니다. 부정의하죠? 덕을 안 지켰죠? 교통 질서를 잘 지킵니다. 정의롭죠? 법을 잘 지켰네요. 왜? 왜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왜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부정의한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엔요.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에 걸맞게 국가를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왜 있는 것이다? 자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좋은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국가의 목적은 뭐다? 행복이죠?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목적이에요. 그럼 국가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다? 법이다. 즉 법은 공동선과 국가 공동체 전체에게 옳은 것,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이득이 되는 거죠. 덕을 장려하는 용기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뭐 절제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사회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인 공동선과 우리 모두에게 좋은 덕을 지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법은 공동선과 덕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이네요. 당연히 법을 지켜야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의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하고 옳게 행동하게 하며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이다. 정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 정의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법을 지키지 않거나 욕심이 많고 불공정한 사람은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는 행위는 정의롭다. 정의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덕이며 모든 덕 가운데 가장 크다. 정의의 영역에는 모든 덕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정의는 덕 중에 가장 큰 덕이래요. 정의의 덕이 완전한 까닭은 그 덕을 가진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웃을 위해서도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롭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게 행동하면요. 우리 모두에게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에게 좋다는 뜻입니다. 자,
뭐 보편적인 의미의 일반적인 정의는요. 뭐 어렵지가 않죠. 자, 우리는 부분적인 정의, 특수적 정의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특수적 정의는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정의예요. 법을 지키는 건 항상 필요한 건데 이런 거는 그 상황,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 그러한 과업이 있을 때 필요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요약하자면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일을 저질렀으면요, 같게 대우해 줘야 돼요. 다르게 저질렀으면 다르게 대우해 줘야 되겠죠? 같은 것이 필요하면요, 같은 만큼 줘야 돼요. 다르게 필요하면 다르게 줘야겠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부분적, 특수적 정의 중에 첫 번째, 분배적 정의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을 개인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함. 자, 자, 우리 사회에 재산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생산을 했습니다. 물건을 만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분배해야겠죠? 이거 어떻게 분배할 거냐? 분배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볼까요? 직각삼각형이라고 칩시다. 각도가 있어요. 45도 중에서 45도라고 칩시다. 자, 15도, 여기 15도, 여기는 그러면 30도가 되겠네요. 자, 우리 사회의 재화가 이만큼 있어요. 15도만큼 해당되는 사람은요, 이만큼 줘야겠죠? 30도에 해당한 사람은요, 이만큼 줘야겠죠? 우리 사회 재화가 이만큼이 됐어요. 15도에 해당한 사람은 이만큼, 30도에 해당한 사람은 이만큼. 예를 들어서 키가 150인 사람이랑 키가 190인 사람이랑 똑같은 밥을 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부양해야 될 가족이 3명인 사람이랑 부양해야 될 가족이 10명인 사람이랑 똑같은 몫을 분배받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기하학적인 비례에 맞게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분배적인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부양해야 될 가족이라든지 필요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다.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게 되면은 싸움과 불평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190이랑 150이 있는데 똑같은 밥을 줘. 밥의 양이 똑같아.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아니면 이런 거예요. 그 둘이 이제 일을 했는데 한 명은 10시간 일해서 100만큼 만들었어. 한 명은 5시간 일해가지고 50을 만들었어요. 돈을 똑같이 줘. 열받죠? 그런 겁니다. 분배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같게 했으면 같이 주고 다르게 했으면 다르게 주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교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다.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형벌적 정의라고 하는데 즉 형사 재판에서 쓰는 정의라는 것이거든요. 뭔 소리다? 이익과 손해의 불균형을 교정하여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교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아 교정 왜 하죠? 치아의 배열에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아를 교정하는 것이죠. 올바른 방식으로. 마찬가지, 이익과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올바른 이익이 아니에요. 올바른 손해가 아니에요. 잘못된 이익과 잘못된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로 물건을 가져갔어요. 도둑은 이득을 받네요. 부당한 이득. 피해자는 부당한 피해를 받네요. 부당한 피해, 이거 완전 잘못된 손해네요. 바로 잡아야겠죠?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로, 강도질로 이만큼의 이득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손해가 생기겠죠? 이거를 다시 바로 잡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죠. 즉, 산술적 비례. 1만큼 부정의함이 추가가 됐으면 마이너스 1만큼으로 다시 되돌려야 된다. 마이너스 1만큼의 부당한 손해에 플러스 1로 되돌려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법은 한 사람은 부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은 부정의를 당한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손해를 입히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차이에만 주목하여 당사자들을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여기서도 적용되죠.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살인죄를 범한 사람에 맞게 도둑질을 범한 사람은 도둑질을 범한 사람에 맞게 여러분 살인죄랑 도둑질이랑 똑같이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인 것이에요. 뭐 그 외에도 뭐 절차적인 정의라는 말도 있어요. 즉 뭔가 우리가 그 결과적인 정의를 추구하는데 결과만 정의로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정의로웠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n분의 1 합시다. n분의 1 하기로 했어요. 근데 n분의 1이 안 됐어. 혼자 다 가져갔어. 이거 n분의 1로 다시 가야죠? 원래 n분의 1로 하기로 한 게 정의롭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혼자 다 가져간 사람을 겁나게 때려 가지고 억지로 뺏어왔어요. 이거 과연 맞냐? 충분히 평화적인 방법을 할 수 있으면요. 평화적으로 하면 돼요. 실수 가져갈 수 있잖아요. 열을 올린 나머지 물통을 떨어뜨리는 다행히 물은 안 쏟아졌고요. 어쨌든 과정이 중요하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서울로 갈 때 기차 타고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헬리콥터 가능하죠? 여러분 친구 등에 타서 친구 채찍질하면서 갈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충분하게 준수했는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그 현행범 체포할 때 막 지금 강도질하고 있어. 경찰이 체포할 거 아닙니까? 그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돼요. 당신은 현행범 체포할 건데 이러이런 그 지금 죄를 범했고 이러이런 법을 어겼고 그래서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무비권을 뭐 행사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고지하잖아요. 이거 왜 한다? 이런 절차를 고지하지 않으면은 절차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올바른 절차를 무시한 사회는 올바른 원칙이 없고요. 아무렇게나 법을 적용하는 무법 사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절차를 존중하라는 것인데 심지어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미란다 원칙이란 말 자체가 나온 것이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멕시코계 미국인 범죄자 체포할 때 이제 이런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무시했어요. 그 법원이 어떻게 했다? 절차를 무시해서 체포했기 때문에 무죄로 풀어줘야 된다. 이 체포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뉴스도 있죠. 미란다 원칙 빼먹었다. 경찰 폭행한 가정폭력 아빠 무죄. 왜? 올바른 절차. 체포할 때도 체포의 절차가 있어요. 불법 체포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대전, 뭐 서구체육회장 당선 무효. 왜?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선거를 해요. 학급회장 선거하는데 A, B, C, D 후보가 있습니다. A 후보가 제일 뛰어나. 누구나 인정해. 얘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선거, 정당한 절차를 해가지고 선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비밀로 해가지고 이 선거 투표용지 조작을 했어. 절차가 잘못이 됐네요. 그죠?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가 있습니다. 자, 형식적 정의 원칙이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 자, 똑같은 법을요,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형식적인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의가 정말 이루어졌느냐를 검토해 봐야 돼요. 왜? 법이라는 것은요,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하거나 했을 때 혹은 법 자체의 한계나 허점이 있기 때문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정의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법을 이제 바꿔야겠죠. 그죠? 그런 원칙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결과가 도출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다. 자, 이게 그 법인 등기부에 대표자로 써 있어요. 그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사장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주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요. 사실상 월급을 받네요. 월급쟁이 사장은 사실상 뭐다? 말 그대로의 사장이 아니라 근로자다. 형식적으로 보면요. 사장이기 때문에 사장의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났다는 것이네요. 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의의 여러 가지 분류가 있고요. 앞으로 나올 시간들에는 특히 분배 정의와 교정적 정의 위주로 볼 것인데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뭐 실질적 정의라든지 절차적 정의 내용들까지 겸사겸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내용들이 볼 게 많으니까 자, 앞으로 가장 우리 또 한번 잘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끝.